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명강 몸의과학 미래의학 시리즈의 사회를 맡은 강양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16년간 과학, 의학, 환경 쪽 기사를 쏜 기자입니다. 오늘 사이언스북스에서 요청으로 이번 격주 주말마다 3번에 걸쳐서 카이스트 명강 몸의과학 미래의학 강의 사회를 맡게 되었고요. 저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이언스북스와 카이스트 출판부가 공동으로 이 카이스트 명강 시리즈를 기획할 때 옆에서 지켜봤었어요. 제가 직접 기획을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이 대중들과 만나서 즐거운 강연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즐거웠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강의 안내를 보고 오셨을 것 같지만, 이번 강의에는 이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3분 선생님께서 지금 최첨단의 의학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이종호 교수님이세요. 이종호 교수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눈부신 유전체 의학의 연구 성과를 내고 계시는 최첨단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과학자시고요. 마침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하나 내셨습니다. 여러분 악성 뇌종양 아시죠? 네, 악성 뇌종양의 원인에 대한 획기적인 발견을 하셔서 8월 1일이었던가요? 네이처에 그 논문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종호 교수님께서는 너와 나를 구분하는 0.1% 맞춤형 정밀의학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유전체 의학이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유전체 의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과 혹은 또 걱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큰 박수로 이종호 교수님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일반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공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경험이 사실 많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혹시 말을 어렵게 하거나 그러면 가차없이 손을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되게 많이 이제 좋게 소개해 주셔서 강 부사장님께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아마 내 뒤에 2강, 3강에 하신 분들은 더 일반 분들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어서 더 쉽고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아마 프리시전 메디슨, 그러니까 정밀의학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유전체, 지노믹스, 지놈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중요하게 되고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제가 하는 일들은 주로 제가 지금 현장에서 카이스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들하고 실제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순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간의 유전체가 도대체 뭔지, 정체가 뭔지, 그래서 이런 소제목을 달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유전체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유전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유전체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질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 맞춤형 정밀의학을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구현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1강으로 인간의 유전체, 이제 풀리기 시작한 30억 개의 비밀 코드. 인간의 유전체가 혹시 여기서 그 DNA를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죠? 세포 들어보신 분? 그 정도는 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NA는 들어보셨어요? RNA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DNA가 DNA 염기서열 일반적으로 현재 알려지기로는 사람에 있는 세포 하나에 30억 개의 염기서열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30억 개의 염기서열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일단 DNA, RNA, 단백질 이런 세포 이런 건 아시죠? 근데 이거 세 개를 혹시 구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전, 유전자, 유전체. 이게 사실 다른 개념이거든요. 유전은 사실 뭐냐면 유전이란 단어, 그러니까 영어로는 heredity라고 하는데 유전이란 용어는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쓰잖아요. 뭐가 유전된다, 유전된다. 이런 게 뭐냐면 부모의 유전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걸 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형질, 뭐 키가 큰 거, 머리가 곱슬인 거, 피부가 새까맣고 제 피부 약간 까만데 저희 어머니가 까매요. 피부가 까만 거, 뭐 쌍꺼풀이 진 거, 이것들이 부모에서부터 자식으로 유전이 되죠. 뭐 이런 현상은 아주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뭐 동물을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식물을 봐도 그렇고, 부모에서 뭔가 형질이 자손으로 전달되는 게 있었다. 유전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DNA가 유전자라는 건 알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몰랐을 때 그러면 유전되는 형질을 이 유전되는 형질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을 거다. 그게 부모한테부터 자손으로 전달이 될 거다. 그게 유전자예요. 지금은 우리가 DNA라는 걸 알지만 유전자의 정의는 유전의 분자적인 기본 단위, 그러니까 유전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이거에 대한 분자적인 기본 단위가 유전자고 이게 현재는 DNA로 구성된 유전체상의 특정 영역이다. 그럼 또 여기서 좀 복잡해져요. 유전자가 있고 유전체가 있는데 그럼 또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강의 뒤에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DNA로 구성된 아까 30억 개의 염기 서열을 통틀어서 유전체라고 해요. 유전체라고 하고 그러니까 유전체는 한 개체에서 한 개체의 전체적인 유전자 물질의 총합. 인간의 경우 약 30억 개의 DNA가 유전체예요. 근데 30억 개의 DNA 중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해당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는 유전체 전체 30억 개의 염기 서열 중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30억 개 중에 2%도 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유전자하고 유전체는 다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전체는 그렇다 해서 유전자, 유전체가 뭐 다른 용어다라고 일단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몸을 연구하는데 세포가 뜬금없이 나오는데 세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의학은 분자세포 생물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한 37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프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세포가 아픈 거예요. 네. 거꾸로 세포가 아프면 우리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기능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 몸이 어떻게 아픈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뒤에 이제 그 최철희 교수님이나 그 신해철 교수님도 얘기하겠지만 세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세포가 어떻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분자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지 우리 사람의 질병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현대 의학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되고 이제 세포설은 이제 세포가 모든 개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세포는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는 기존의 세포에서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하나의 세포가 우리 몸을 전체를 만드는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뭐 아마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양파 잎에서 이렇게 정육각형으로 생긴 뭐 그런 건 식물 세포고요. 동물 세포는 뭐 대부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포에 보면 되게 복잡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강의하고 연관돼서 아셔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아이고 빠졌나요? 갑자기 예. 제가 이거 밟았어요. 다시 나오려나? 네. 네. 핵
핵이라는 게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핵 안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체가 싹 다 들어있어요. 그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핵 DNA 자체는 어떤 세포 안에서 기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서 세포 안에서 세포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세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자에 있는 그 베타셀이라는 게 인슐린이라는 걸 분비하는데 이런 인슐린도 단백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을 하는 것들이 단백질인데 이 핵의 DNA에 있는 정보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내려면 여기서 이제 DNA에서 RNA라는 게 만들어져요. 뒤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RNA가 만들어져서 핵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핵 밖에 있는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RNA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단백질을 만들어낸 다음에 핵으로 필요하면 핵으로 보내고 세포막으로 필요하면 세포막으로 보내고 세포 밖에 필요하면 세포 밖으로 분비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와줘서 어떤 단백질은 세포 안에 있어라, 핵 안으로 가라, 세포 막으로 가라, 그다음에 세포 밖으로 나가라 이런 것들을 다 신호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런 세포가 기능을 하고 세포가 유지가 되려면 여러 가지 물질의 기본적인 구성 성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는 이제 주요 유기물이란 거는 오가닉 몰레큘이라고 하는데 탄소가 있는 게 이제 유기물인데 세포를 이루는 사람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유기물이 4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방 탄수화물 같은 건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지방도 에너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조직을 보호하고 쿠션처럼 저도 이제 배에 지방이 좀 많이 있는데 내장 장기도 보호하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에너지도 만들지만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세포 안에서 어떤 특정 기능을 할 때 단백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안에서 어떤 실제 기능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유기물질은 단백질이다. 근데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는 다 어디에 있냐면 DNA에 있어요. 그 DNA를 이루는 물질이 핵산이라는 거예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단백질이라는 걸 우리가 유전자가 DNA라는 걸 알기 이전에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단백질이 모든 기능을 하니까 효소도 단백질이고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하니까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제일 중요한 유기물이다. 그러니까 유전 형질도 단백질에 있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 몰두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1960년대에 단백질에 있는 게 아니라 핵산에 DNA에 그 유전 정보가 다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쭉 유전체에 관한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요 유기물이 있다. 이제 이거는 학생들한테 중요한데 제가 일반 생물학을 가끔 강의하는데 제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중요한 유기물질이 뭐냐? 4가지를 써라.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이 세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세포에서 아까 세포설에 따르면 세포가 또 다른 세포를 만들 때 복제를 해서 만들고 그 세포들이 많이 분열해서 모여야지 개체가 되죠. 개체에서 결국은 세포를 만들고 개체에서 뭔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들은 DNA에서 와요. 그러니까 DNA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정보는 이 DNA에 있고 그 DNA는 30억 개의 DNA는 각 세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그런 저희에서 이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역분화 줄기세포로 그 야마나카 신야라는 분이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을 만드는 구성할 수 있는 30억 개 염기 서열이 우리 피부세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부세포를 딱 떼가지고 줄기세포 상태로 돌려보내면 다시 우리 몸을 다시 다 만들 수 있다는 컨셉이에요. 어쨌든 그런 컨셉인데 마찬가지로 어쨌든 DNA에 그런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DNA에서부터 이제 프로테인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이 그냥 DNA에서 프로테인을 만드는 건 아니고 DNA에서 먼저 RNA로 만들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DNA에서 RNA가 가는 건 핵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를 전사라고 트랜스크립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DNA에서 RNA를 갈 때 효소가 DNA에서 RNA로 바꿔져요. 그런 다음에 RNA가 아까 핵에서
세포질로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로 바뀌어요. 이걸 이제 번역,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센트럴 도그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가 단백질로 갈 때 어떤 정보의 흐름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한 게, 여기서 명확한 사실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그럼 아까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DNA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확률이 너무너무 높죠. 그럼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할 거고,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아프고 우리 몸이 병이 생기는 거죠. 그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전자 정보를 환자 유전체 정보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DNA는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이중 나선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탄소로 이루어진 핵산이고, 이 핵산은 이제 주로 세포 해간에서 생물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고, DNA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정보를 저장하고, DNA는 그 DNA 구조상 그 베이스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종류에 따라서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이 네 가지 종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진법처럼 ACTG가 이렇게 30억 개가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서열로. 그럼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30억 개의 그 유전체 서열을 보면 이거 몇 개 안 돼요. 이거 몇백 개 안 되는데, 이게 A, G, T, A 이렇게 쭉 3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DNA가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 정보를,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다 담고 있는 총체고, 이거를 알아내면 우리 몸에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다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다 그 히스토리를 설명해 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어떻게 알아냈냐면, 참고로 이거 넘어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게 30억 개가 이렇게 쭉 펼치면 이게 하나의 실처럼 돼 있는데, 이게 30억 개가 쭉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핵 안에 그냥 이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는 이 그 30억 개의 가느다란 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단백질에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빽빽하게 묶어서 이렇게 염색체라는 구조로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사실 아마 염색체 이렇게 생긴 거 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일반적인 우리 세포에서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세포가 이렇게 분열할 때 더 컴팩트하게 만드느라고 세포 분열 중에만 보이는 거고요. 일반적인 우리 세포에서는 이렇게 단백질이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실타래처럼 핵 안에 꽉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염색체는 뭐 1번부터 보통 22번 XY 크로모좀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큰 거부터 작은 거대로 나열한 건데, 이거는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보이는 거고, 실제로 우리 지금 피부 딱 떼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로 나타내는 거는 아까 보여줬던 이게 염색체 1번부터 22번까지인데, 그 영역이 뭐 1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여기 있고 뭐 3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걸 이렇게 패킹을 할 때 단백질이 이렇게 둘러싸였으면서 패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새로운 컨셉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몰랐던 컨셉들이 있는데, 이게 유전자들이 크로모점 1번, 2번, 3번, 4번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크로모점 1번이 크로모점 2번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크로모점 22번이 크로모점 1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저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새로운 컨셉이에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DNA로 이루어져 있고, 이 DNA들이 핵 안에 있고, 핵 안에 있는 DNA 염기세를 잘 파악을 하면 이 DNA로부터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NA가 잘못되면 사람의 그러니까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지고, 그럼 세포가 아프고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환자에서 DNA의 어떤 이상을 찾아내면 우리가 원인을 찾아내는 거고, 그러면 치료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컨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DNA가 그 삶의, 그러니까 그 라이프의 청사진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고요. 이거를 30억 개를 다 해독해내면
해독해내면 세포와 인간의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체라는 것이 생명의 청사진이다. 왜냐하면 유전체가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 30억 개의 염기세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유전체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서 세포가 아프고 그다음에 사람이 아프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러면 아까 그 30억 개를 이제 아까 ACTG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죠. 그게 글자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역사를 잠깐만 다시 한번 서머를 해드리면 아까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어떤 형질들이 키나 몸무게나 뭐 식물은 뭐 키가 큰 식물 뭐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 완두콩이 뭐 쭈글쭈글한 완두콩, 뭐 노란색 완두콩 이런 것들이 형질이 되는 게 어떤 부모에서부터 자녀로 그러니까 유전이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멘델이라는 분이 그 콩을 교배해가지고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마 들어보셨 거지만 뭐 이렇게 주름진 콩하고 매끈한 콩을 교배했더니 3대 1의 비율로 뭐 주름진 콩, 매끈한 콩이 나오고 뭐 이게 그러니까 피노타입이라고 하는 거고 뭐 지노타입은 유전 형질은 뭐 라지 R, 스몰 R을 교배하면 뭐 어떤 식으로 이런 거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런 법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멘델이 그거를 이제 여러 종류의 완두콩을 교배해가지고 이런 법칙을 만들었고 유전은 이런 법칙을 따라갈 것이다. 근데 이 세포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런 법칙을 따라가는지는 몰랐어요. 물론 가상적으로 유전자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야지 이런 걸 설명을 할 거고 유전자가 분명히 세포에 있는 건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룰을 따라야지만 이게 유전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법칙을 1865년에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게 어딨냐. 단백질 같은 게 이게 유전이 되는 거지. 뭐 유전자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1952년에 참 이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과학자들이 요 멘델의 법칙을 따르는 물질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요거였어요. 염색체.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할 때 보이는 이 염색체가 이 멘델이 제시한 가설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염색체에는 핵산도 있고 단백질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이에는 단백질이 그 유전자의 중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986년부터 1952년까지는 잘못된 연구를 했어요. 다 단백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1952년에 그 알프레드 허쉬랑 체이스라는 그룹이 이제 이 사람이 그 바이러스 복잡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이 아니다. 핵산, DNA가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런 다음에 1953년에 너무나도 유명한 왓슨 앤 크릭이 이게 DNA가 그 유전 정보인데 이 DNA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더블 헬릭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그 복제가 될 때 이게 더블 헬릭스가 풀린 다음에 하나에 풀린 거에서 새로운 DNA가 합성이 된 다음에 새로운 세포로 다 이동이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멘델의 법칙을 따르고 어떻게 이 정보들이 복제가 돼서 다음 세포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쫙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념비적인 발견이 됐죠. 이 DNA가 그러면 정말 생명체의 청사진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이다. 세포 안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프레드릭 생거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ACTG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기술을 개발했어요. 1977년에 이제 개발했는데 생거 시퀀싱이라는 건데, 근데 이때 개발한 시퀀싱 방법은 아까 30억 개가 있죠. 한 번 실험하면 한 500개 정도 읽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초창기엔 더 작았지만 뭐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0억 개를 한 번 실험해서 500개를 읽으면 몇 번을 실험을 해야 될지. 아마 우리 같으면 감이 안 오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DNA를 반드시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된다.
한 번에 50개, 500개밖에 할 수 없으면 전 세계 모든 랩들이 힘을 합쳐서 그다음에 이게 한 번 실험할 때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330억 개를 다 읽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다 끌어모아서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인데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과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DNA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제가 DNA에서 RNA로 간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로 간다고 했죠.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전사 번역인데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봐서 이런 ACTG 이렇게 순서 글자가 써져 있는데 TA, TTAA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면 이게 타타박스라고 하는 이제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 신호가 나오면 요 뒤에 한 25개의 염기서열이 지나간 다음에 이 트랜스크립션이 시작이 된다. 이걸 알아냈어요. 그럼 요거를 찾으면 25번째 뒤에서는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서 RNA가 만들어진 거겠죠. 또 사람들이 그 RNA가 만들어질 부위에서 ATG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위고 그다음에 TAA, TAG, TGA로 끝나면 단백질 합성이 끝나는 부위다라고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이 시작된과 끝나는 부위 사이에서 이 염기서열이 3개씩 읽히면서 3개마다 하나의 아미노애시드가 매칭이 된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 단백질은 아미노애시드가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가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어떤 3가지의 염기서열이 있으면 뭐 루이신이라든지 뭐 세린이라든지 스레온이 이게 다 20가지 아미노애시드가 있는데 다 매칭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던 그 연구 하나하나들이 다 노벨상 받은 연구들이에요. 예. 이 생명의 신비를 다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로 염기서열을 쭉 읽었어요. TATAA가 나오네. 여기서 25번째 뒤에서부터는 RNA가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시퀀스가 쭉 있겠죠. RNA가 만들어지네. 근데 RNA에서 이제 단백질로 가려면 ATG가 나오네. 여기서부터 단백질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다음에 3개씩 끊어서 이렇게 쭉 읽고 여기서 TAG니까 번역이 끝나는구나. 여기서 3개씩 쭉 읽어서 봤더니 뭐 메사이온이 뭐 알라닌, 루이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의 서열을 봤더니 단백질은 사람들이 그 전부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봤더니 이 서열하고 똑같은 건 인슐린. 그러니까 이 부위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DNA 유전자 부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30억 개를 다 읽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실험할 때 500개밖에 못 읽고 그다음에 돈도 꽤 들고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야심차게 미국에서 1990년에 이걸 반드시 해석해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인간 게놈 프로젝트,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1990년에 런치가 되게 됩니다. 1990년에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 에너지부,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빠져 있어요. 예. 세계 주요 국가들, 영국이나 뭐 중국도 들어가 있고요. 30억 개 염기서열을 분석하자. 근데 계산을 해보니 3.3조 원이 하나 유전체 분석하는데 3조 이상이 들고 우리가 이 속도로 하면 15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실험실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실험실, 미국에 있는 실험실 뭐 종류를 나눠서 너는 염색체 1번에 해당하는 부위, 너는 2번에 해당하는 부위, 너는 3번에 해당하는 부위 다 모은 다음에 다 하나씩 영역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500개씩 읽으니까 500개 읽고 500개 읽고 500개 읽는데 여기랑 맞으니까 여기를 읽고 그래서 30억 개를 쭉 다 읽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5년을 예상했는데 이거보다 좀 빨라졌어요. 중간에 좀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그래서 2001년에 첫 번째 그 드래프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 휴먼 지문 프로젝트가 완전히 이제 완료가 되고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에 이 결과가 보고가 됐고요. 보시면 이게 그 책이에요, 책. 크로모좀 1번부터 쭉 22번 X 뭐 Y 있는데 여기 이제 1번이 제일 기니까 제일 책이 많아요. ACTG 이렇게 다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7조 원, 그다음에 13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를 끝나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 단백질을 만들어낸 유전자가 이 전체 유전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식물들이나 뭐 이런 박테리아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등동물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유전자를 파악해 보니까 2만 개. 이게 포도가 한 3만 개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2만 개. 그리고 30억 개의 DNA 중에서 단백질을 발현하는 유전자 부위가 전체 3% 이하. 최근에 뭐 2%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쓰레기인가? 나머지 97%, 8%는 쓰레기인가? 그때는 정크 DNA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도 발현을 안 하고 뭐 정보가 없는 거니까 쓰레기가.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 몸에서 쓰레기 같은 건 없어요. 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알아요. 우리가 이제 정크 DNA라고 디파인을 했지만, 그러니까 정의를 했지만, 이 2003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난과 동시에 나머지 98%는 그럼 뭘 하고 있느냐라고 프로젝트를 또 시작합니다. 그게 인코드 프로젝트라는 거고요. 인코드는 아마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Encyclopedia of DNA Element. 백과사전이고 DNA 요소의 백과사전을 만드는 이런 거고, 이건 2003년, 그러니까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날 시점에 바로 시작이 돼서 2012년에 완료가 됐어요. 이제 이게 인코드 프로젝트에서 이제 논문이 한 30개 정도 이상 나왔는데, 이걸 앱으로 만들었어요. 애플 앱으로 들어가면 네이처 인코드 프로젝트를 이렇게 치면 이게 앱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설명도 있고 논문도 다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97%, 8%에 된 거지 정크다, 쓰레기다라고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유전체 80%, 그러니까 나머지 98%도 쓰레기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생화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DNA 부위인데 단백질을 만드는 부위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부위가 주변의 유전자, 단백질을 만드는 DNA의 활성 정도를 조절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적게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주변의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DNA가 단백질에 말려 있다고 했잖아요. 단백질에 말려 있는 부분은 아까 DNA에서 RNA로 갈 때 제가 전사라고 했는데, 전사할 때도 RNA 폴리머레이즈라는 어떤 효소가 들러붙어야 되는데, DNA가 이렇게 똘똘 말려 있으면 효소가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DNA 똘똘 말린 게 풀리거나 다시 컴팩트하게 만들거나 이런 거를 조절하는 부위들이 아까 말한 정크 DNA 부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유전자, 이게 진이 유전자인데, 유전자 발현하는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전자하고 떨어진 부위, 가까이 떨어진 부위, 멀리 떨어진 부위도 이 유전자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생명의 청사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질병에도 관계가 있고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별개의 좀 얘기인데요. 아까 DNA 염기 서열이 바뀌면 제가 당연히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안 만들어져서 세포가 아프고 사람이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후속 유전학이라는 컨셉인데, 이거 뭐냐면 DNA 염기 서열이 안 바뀌어도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지거나 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컨셉처럼 이렇게 DNA가 어떤 단백질에 말려 있는데, 이게 풀려서 DNA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어떤 연유 때문에 이게 풀리지 않고 컴팩트하게 있으면 이게 마치 돌연변이 있는 것처럼 단백질이 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속 유전학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DNA의 변화에 의한 게 아니라 DNA 변화 없이도,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도 유전 형질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걸 연구한 학문을 후속 유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콜라를 먹고 아주 피자도 많이 먹고 건강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세포들은 DNA의 서열의 변화 없이 단백질을 발현한 패턴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 부분은 DNA를 똘똘 말하고 어느 부위는 좀 풀어놓고, 그게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유전이 돼요. 세포가 기억을 해요. 그 패턴도.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이 타임즈지에 한번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의 DNA만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DNA 염기 서열만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DNA가 어떻게 패킹되어 있느냐도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고 자손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고 그것도 유전이 된다. 후성 유전학도 굉장히 재미있는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억 개의 비밀 코드가 풀리기 시작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DNA가 30억 개가 있는데 어느 부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해독해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허들이 남아 있었던 게 아까 2001년 뭐 불과 15년, 16년, 2003년이니까 15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한 명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려면 2조, 3조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제 염기 서열을 분석할 수가 없죠. 네, 아무나 해주지 않겠죠. 3조가 드는데 뭐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유전체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전체 분석 기술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1년에 이제 그 유전체 분석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2001년에 한 사람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데 이게 100만, 1000만, 1억 달러, 그러니까 1000억, 그죠? 1000억 정도, 1000억 이상이 이제 2001년에 들었는데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로가 뭐냐면 반도체 그 비용 칩이 떨어지는 속도예요. 뭐 2배 늘어날 때마다 기술이 2배 뭐 집적되는 기술이 2배 늘어날 때마다 뭐 얼마나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무엇을 반도체도 이제 도지 그 비용이 생산 비용이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쭉 비슷하게 따라오다가 한 2007년에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차세대 염기 서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지면서부터인데요. 현재는 저희 실험실은 이제 현재 염기 서열 분석하는데 현재는 아까 한 명 분석하는데 얼마죠? 3조였죠. 지금은 100만 원이면 해요. 네, 100만 원이면 합니다. 아까 13년 걸렸죠. 지금 일주일이면 할 수 있어요. 네. 네. 일주일이면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사실 이건 이제 아까 생거 시퀀싱이라는 방법, 기술을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생거 시퀀싱이라는 기술은 한번 실험실에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하면 한 많게는 1000개까지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한 번에 1000개. 근데 이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기술은 특히 이제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현재 이 NGS 기술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회사인데 제일 정확하고 이제 어떻게 이 회사의 기술이 어떤 거냐면 아까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있는 이제 DNA를 사람 세포에서 뽑은 다음에 그거를 100개씩 잘게 쪼개요. 그럼 수천만 개의 작은 조각들이 나오겠죠. 그거를 어떤 칩에 여기 플로우셀이라고 하거든요. 이 칩에 쫙 뿌려요. 쫙 뿌려서 시퀀싱을 하면 아까 수천만 개의 그 100베이스 페어, 100개 염기서열 조각들이 수천만 개가 동시에 시퀀싱이 돼요. 동시에 시퀀싱이 돼서 이거를 한 번 리액션으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컨셉에서 이거는 이제 그 칩에 잘라놓은 DNA가 어떻게 박히는지 박혔을 때 이제 밑에서 어떻게 읽는지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는 건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NGS가 일루미나라는 회사에서 이제 굉장히 70% 이상 도미넌트하고 이게 되게 정확하고 이 기술로 현재 여러분들 피를 뽑아가지고 시퀀싱을 하면 100만 원 정도 주면 30억 개 염기서를 다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3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이게 아까 이 NGS, 이 일루미나 시퀀싱 기계는요, 크기가 제일 작은 것도 이만하고 큰 거는 뭐 이만해요. 네. 그래서 이 실험 기계도 비싸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3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노포 테크놀로지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는 거냐면 아까 일루미나는 어떤 합성 그 케미컬 리액션을 통해서 읽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나노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DNA 그 가닥을 쭉 통과시키면서 쭉 계속 읽는데 이게 USB만한 사이즈예요.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렇게 얹으면 쭈르르르 읽는. 근데 아직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쓰이고 있지는 않고요.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아까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30억 개의 염기 서열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목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뒤에 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너와 나를 구분한 0.1%. 여러분하고 저하고 시퀀싱을 하면 다 멀쩡한데 아까 휴먼 지놈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표준 유전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랑 맞춰보면 수백만 개가 틀려요. 네, 수백만 개가 틀려요. 당연히 수백만 개가 틀려야지 사람을 이제 다르니까 만들어냈는데 그게 전체 30억 개를 기준으로 하면 정확히 말하면 그게 몇백만 개, 300만 개인가 되는데 0.1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30억 개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0.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DNA 염기 서열은.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 걸 시퀀싱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 유전체 서열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300만 개가 틀려요. 그럼 저는 뭐 300만 개 뭐 이상한 돌연변이를 가진 이상한 사람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돌연변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그 정도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고 정상인 사람도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유전체를 했던 사람들 뭐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꿈이 뭐였냐면 이 돌연변이가 뭘 의미하는지 알려면 이 돌연변이를 만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면 되겠죠. 근데 30억 개의 염기 서열 중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DNA만 바꾸는 기술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되게 이게 중요한 의미가 그러니까 환자들 어떤 염색체, 어떤 DNA에 변이가 생겨서 질환이 생기는 경우에 그 변이를 고쳐주면 병이 치료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도 어떤 DNA 서열을 스페시픽하게 특이적으로 바꾸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2012년쯤에 이 크리스퍼라는 테크놀로지가 나옵니다. 아마 유전자 가위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전자 가위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염기 서열을 바꿔줘요. 이게 가능하고요. 이 기술이 되게 파격적인 게 사용하기가 너무 쉽고요. 저희 이제 실험실에서도 이걸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생명과학과를 졸업한 학생 저희가 와가지고 2, 3개월만 트레이닝 시키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도 뭐 실험실에 오면 6개월만 트레이닝 받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게 보시면 이게 뭐 Cas9이라고 하는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여기에 그 RNA가 가이드 RNA가 여기 결합을 해가지고 이 가이드 RNA가 우리 몸에 있는 DNA 특정 서열을 인식해서 거기를 타겟팅해서 바꿔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 몸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박테리아의 면역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왔어요. 박테리아는 이게 세포 하나잖아요. 박테리아는 누구한테 공격을 받아서 많이 죽냐면 바이러스한테 공격을 받아서 많이 죽어요. 박테리아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죽고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를 통해서 증식을 하고 다른 박테리아를 감염시키고 그래서 박테리아는 바이러스를 기억해야 돼요. 이놈이 나를 침투했던 놈인가 아닌가.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그걸 면역학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공격하는 것처럼. 그래서 박테리아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 DNA 조각을 잘라가지고 박테리아 DNA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자기가 갖고 있던 박테리아가 갖고 있던 그 전에 바이러스의 DNA 정보를 맞춰봐요. 맞춰본 다음에 맞으면 이걸 잘라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물리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사람한테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타겟에 가서 그걸 자르고 복구시키는 방법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발이 된 거고 크리스퍼라는 게 개발이 됐다. 그래서 이게 2015년에 이제 Breakthrough of the Year
라고 한 거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거 노벨상 받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예. 굉장히 조만간 받을 거예요. 누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해가지고 누가 받아야 될지 좀 헷갈려서 그렇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사람의 연기서열 다 읽을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원하는 시퀀스 다 바꿀 수 있죠. 뭐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어떤 유전자가 IQ에도 관계가 있고, 어떤 유전자가 피부 색깔에도 관계가 있고, 어떤 유전자가 눈 색깔에도 관계가 있고, 머리카락, 뭐 곱슬인지 이런 거 관계 알기 때문에 다 편집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근데 윤리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사람에서는 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아예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정된 세포에서 한 16줄기 세포까지는 실험을 허락해줘요. 그다음에 허락을 안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얼마 전에 2017년에 그 최초로 배아 유전자 편집을 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편집 어떻게 했냐면 휴먼 엠브리오, 인간 배아에서, 이 배아는 심장병인데, 유전되는 심장병인데 어떤 돌연변이에 생기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배아인데, 이거를 유전자 편집을 통해 가지고 교정을 했다. 그래서 어느 세포기까지 키웠다. 그래서 이게 네이처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실렸고, 여기 이제 유명한 이제 한국인 그 툴젠 사장님이시기도, 저 대주주시기도 하고, 김진수 교수님이라고요. 예, 그분 여기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1장으로 저희가 생명의 청사진 유전체가 뭔지 아마 아셨고, 그 다음에 풀리기 시작하는 30억 개의 비밀 코드가 어떻게 풀리기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유전체 분석하고 편집 기술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고 이걸 교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장에서는 질병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교수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할 때 저는 그 비슷한 가까운 곳에서 생물학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지금 1시간 동안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이 학부 수준의 생물학과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유전학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별로 어렵게 전달되지 않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1강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두고서 정말 이 정밀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질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또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깨알 같은 홍보를 해드리자면,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크리스퍼-캐스9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잖아요. 이 강의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사이언스 북스에서 송기원의 포스트 게놈 시대라고 하는 크리스퍼 기술을 해설하는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의 저자는 그 세포를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연세대학교 생학과의 송기원 교수님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크리스퍼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조만간 나올 그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